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입금이라는 내용하고 송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재무회계에서 입금 그러면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떠올리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송금은 비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여기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 중에서 제가 손익구분을 갖다가 잠깐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자, 매출액이라고 하면은 우리 수익 계정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원가,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배웠고, 그다음에 판관비, 얘는 물론 비용 계정이죠. 그 다음에 계산된 것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 당연히 이거 수익 계정이죠. 영업외 비용, 이거 비용 계정이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뭐 이렇게 계산했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재무회계에서 손익구분 그렇게 한다면은 손익구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매출액, 수익 계정인데 매출액으로 구분을 해놨고,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 지금 우리 손익구분에서 수익에 해당되는 것은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구분 내용들이 그 중간에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법인세법 입장에서는요, 얘를 매출액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액이 관련된 거가 됐던 영업 외에 관련된 거 같던 다 뭐라고 부른다? 그냥 다 입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금 안에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이 결합돼서 이런저런 것들이 쭉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입금이구나. 밑바탕은 아무래도 재무회계 규정들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입금의 종류들을 쭉 따져서 여기 재무회계하고 비교해서 이런 거 갖다가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논리로 지금 여기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따가 송금 파트 나갈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여기 매출원가라는 비용, 판관비라는 비용, 영업외 비용이라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똑같은 의미로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으로 본다는 얘기죠.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구분을 갖다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입금에서 송금을 뺀 것을 우린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그래서 법인세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금액으로 산출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입금이라는 게 뭐예요? 입금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에 보게 되면 수익이 입금이라면서 법인세법에서 수익이라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수익의 정의였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기를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요게 입금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순자산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자본이라는 기종으로 쓰기로 했었죠.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게 되면 입금이 뭐예요? 키워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입금에 어떤 것들이 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라고 본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재무회계에서도 우리 만약에 제품을 판다면 우리 사업에서 제품을 팔아서 버는 돈이 바로 여기 입금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야. 우리 기본 그 회사에서 제품을 또는 상품을 매출해서 수익이 생긴다 이런 말을 갖다가 법인세법에서는 여기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금액을 우리 그 법인세법의 입금으로 보는 첫 번째 항목으로 보겠습니다.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매출액의 개념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뭘 생각하면 돼요? 매출액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어야겠어요? 아니면 순매출액이어야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 매출액, 총 매출액 기록해 놨을 때에도 매출 애누리라든지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런 것도 다 뺐잖아요. 법인세법에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부르는 용어를 갖다가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 금액을 우리는 입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입금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입금을 계속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일단은 용어들 하나하나 재무회계의 계정들과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입금이 뭐다라고 손으로 꼽아서 가능하면 대표적인 것들은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계정 과목 외우는 거하고 비슷할 테니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요. 두 번째는 자산의 양도 금액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자산 양도할 때요. 우리 그냥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건물을 갖다가 양도하게 되면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재무회계에서 총액주의를 사용하는 것처럼 법인세법에서도 지금 입금 그러잖아요. 입금 전체 금액을 한번 요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양도했다면 팔았다는 얘기죠. 이를 갖다가 1,000을 받고서 팔았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건물이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면 얘를 지었건 또는 다른 완성된 건물을 사갖고 갖고 있다가 사용하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건물을 샀던 금액이 있었겠네요. 그죠? 짓거나 사거나. 그래서 처음에 지었을 때 얼마였었냐면 샀을 때 600원이라는 원가가 들어갔단 말이죠. 600원 주고 사가지고서 지금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별반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600원 주고 1,000원 주고 사갖고 600원 주고 사갖고 1,000원 주게 팔았다고 치면은 지금 4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 2번에서 설명하는 자산의 양도 금액이라고 지금 써 있죠. 그러면 자산의 양도 금액은 판 금액 얘를 뜻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샀던 금액 얘를 빼고서 얘를 뜻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글쎄요. 또 머리 걱정하게 된단 말이죠. 어떤 금액이 바로 여기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자산의 양도 금액에 해당되겠습니까? 어떤 걸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1,000원이에요, 400원이에요. 어차피 모르니까 찍어. 양도 금액은 1,000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1,000원을 넘겨주고서 받은 게 이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배우시게 될 송금 있죠. 얘가 입금에 속하는 것이고요. 반대 기종으로 우리가 샀던 거 있죠. 이게 송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금에서 송금을 빼게 되면 거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계산되는 것처럼 여기 자산의 양도 금액 그러면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장부가액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계산할 때 넘긴 금액 자체가 자산의 양도 금액이다. 그다음에 거기 취득할 때 또는 건설했을 때 들어간 금액 그게 송금으로 처리가 또 돼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죠? 그래서 자산의 양도 금액도 전체 금액을 입금으로 집어넣는다. 두 번째 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도 여기 입금이래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자본규정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을 때 자기 주식을 양도했다? 자기 주식 양도했다는 거는 뭐에 해당되는 것이냐? 자, 지난번에 자본은 건들지 말고요. 그냥 우리 회사가 시중에 거래되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을 때 뭐라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기 주식 이렇게 했었죠.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이익이 생길 수 있죠.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그 중에서 양도했는데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요. 그럼 내 주식을 사갖고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에서 썼던 계정의 이름이었었어요. 근데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0원 주고 사왔는데 1,200원에 팔았어. 200원 남았죠? 재무회계에서는 걔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부르지만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그걸 뭐로 구분하겠다? 입금이라고 구분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 우리 회사 주식을 사갖고 와가지고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건 감자에 해당되죠. 근데 감자하고 나서 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자본거래로 봐서 그 이익이 감자 차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런 입금으로 보지 않겠대요. 즉 이따가 배우시게 될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어 그러니까 일단 자본 계정을 알아야지 말을 알아듣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알으려니 또는 저녁반에 수업할 때 세무이익까지 배웠으니 회계 1급부터 나왔던 자본 계정은 기본 알고 설명을 들으려니 하고 설명을 하는데 다들 이제 하늘 보고서 딴 생각들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감동을 받아서 저런 표정을 지으려니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데 자본 계정을 모르게 되면 여기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울씨?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쪽 보면은 뭐 자본 계정 어디서 써놨어? 자, 그래서 자본 계정 우선 아셔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요게 3번 문제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여러분 TT 1급에서 잘 물어봐요. 왜냐면 분명 자본 계정인데 자기 주식을 갖다가 처분해서 이익이 나면 입금으로 보고 그럼 반대로 손실이 나면 송금으로 봐준다는 얘기겠죠.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주식을 갖다가 사갖고 와서 소각시켜갖고서는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나면 입금으로도 송금으로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본 계정으로 했을 때 우리 세무조정하고서 소득 처분할 때 기타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자본 계정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본 계정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머릿속에 혼란만 엄청나게 가중되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만 자꾸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거니 생각하시고요. 자본 계정 여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 계정 다 암기했어요? 차이 자본 계정 암기했어요? 암기한 걸로 시작? 좋아. 자,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 2, 3, 4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 정리하셔가지고 입금이 뭐라는 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알아듣고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번째는 봐요. 네 번째는 임대료. 임대료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업 외 수익에 해당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세법에서는 임대료를 갖다가 뭐 수익이라고 해서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수익일 뿐이에요. 그래서 입금이라고 여기 자산의 임대료도 입금에 해당되는 거로 받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금 이 5번은요 좀 약간 특이한 항목이에요. 이거는 보험회사 에 따른 평가 차익인데요. 왜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이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험업법이나 그 밖에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자산 평가이익 자,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법률에 따른 자산의 평가 차이라고 했는데요. 얘는 지금 금융법을 얘기하고 있군요.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 그 제품을 팔거나 상품을 팔고 그렇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인 경우에 물건을 팔고 이익으로 입금으로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보험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업 쪽에서는 주로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게 주로 어떤 거여야겠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이 그 영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을 때 1년 동안 그 업무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팔고 사고 했겠죠. 그 결과로 해서 돈이
모자르고 남고 뭐 등등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내가 지금 12월 31일 날 보니까 사놓은 주식이 가격이 엄청 올랐어. 그런데 얘는 실제로 판 게 아니니까 걔는 손익에 반영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평가 차익인데 이런 금융업에 대해서 금융업은 법률상으로 12월 30일 결산한 그 날짜에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평가해서 걔를 갖다가 입금이다 송금이다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금융업의 특성상. 근데 만약에 우리 그 일반 기업들이 똑같이 우리 자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 있죠.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한다든지 유형자산을 평가한다든지 평가하는 계속 과목들 많이 있었죠. 근데 일반 기업들이 그런 평가에서 차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그런 거 입금으로도 송금으로도 인정 안 해줘요. 근데 뭐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금융업만. 그래서 이따가 저 밑에 부분에 게 되면 용어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5번에는 법률에 따른이라 그랬죠? 법률에 따른 자산의 평가 차익은 입금으로 인정해 준다. 그 항목들이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이나 그 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평가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임의평가라고 불러요. 임의평가는 이익이 났다고 할지라도 입금에 속한다 안 속한다? 그런 거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특징적인 거라서 여기 법률에 따른 그 자산의 평가 차익은 인정해 주는데 주로 어디 업종에 해당되더라? 보험업이나 금융업종 이쪽에 해당되더라. 그럼 사실상 우리한테 이쪽에 관련된 것들은 그닥 많지는 않겠죠. 실무 업무 상황에서는. 근데 법인세법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기업의 업무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다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그나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물론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되지는 않는 항목이긴 한데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은 입금으로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 일단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결산 때 우리 일반 기업들의 평가 차익이 나오는 것들은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임의 평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에 의한 그 평가라든지 임의 평가가 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아, 임의 평가는 평가 차익, 송금, 임금 저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에 대한 평가 차익은 입금,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그걸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 다음번에 법률에 대한 평가 차익이 뭐다, 임의 평가라는 것이 뭐다,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또 뭐다? 송금이나 입금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이 평가 차익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끔 여기 용어에서 먼저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산 때 평가할 때 그 임의 평가에 들어가는 게 금융도 다 임의 평가, 결산 때 하는 평가는 아닌 건가요? 지금 우리는 제조업이란 우리 그 회사 이제 뭐 교재에서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회계 1급, 세무 2급 이런 데 나올 때 우리는 법인이다. 그다음에 제조업을 하고 있다. FAT 1급에서는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죠.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금융업은 우리가 지금 손대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금융업이 우리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처럼 종류가 많은가요? 회사가 많은가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보편적으로 일반 기업들을 취업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격시험 보는 것도 뭐뭐에 근거해서 도소매업, 제조업, 거기에 한해서 지금 업무 재무회계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재무제표 자체도 금융업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출제로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에 대한 거.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 입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좀 이따가 설명하게 될 똑같은 평가 차익인데
도소매업이나 법인에서 제조업에서 하는 것들은 임의평가라고 부른다고 이게 있었죠. 임의평가라고 부를 거예요. 임의평가는 입금이나 송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질문은 요지가 뭐죠? 나중에 다시 음, 지금 저기 보험 전혀 달라서 나중에 다시 보험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지금 질문 자체가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융 이런 저기 매출이나 금융 뭐 보험 관련 메인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업계 자체를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업계 자체가 따르고요. 거기 업계 지금 업계 자체가 금융업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모양이 달라요. 특히 손익계산서는. 여기 금융업이라는 건 아예 이 회사하고 무관한 그런 금융업계 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인세법은 금융도 법인이잖아요. 우리 일반 기업도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기업회계 기준의 그 기준들은 업종이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이. 그죠? 근데 우리는 금융업을 배우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법인세법에서 지금 입금이라고 규정을 할 때 금융업이나 보험업법에 따라서 평가 차익하는 거 그거는 입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 지금 배워왔던 도소매업이나 그다음에 제조업에서는 평가 차익, 임의평가라고 그랬죠? 자산을 평가한 것들은 입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지금 입금이란 용어 배우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업종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저기 법률에 따른 자산의 평가 차익이 점점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으로서 여기 입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첫 번째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 고정자산은 뭘 뜻해요? 고정자산은 유형자산이라든지 무형자산을 합쳐서 고정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럼 걔를 평가하게 되면 부동산인 경우 토지나 건물 같은 걸 봤을 때 유형자산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익 그런 것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다면 어디에 해당된다면 금융업에 해당된다면 걔는 입금으로 인정한다. 입금으로 보란 얘기예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들의 평가에 아까 얘기한 거 지금 이런 증권회사라고 딱 규정 적고 해봅시다. 증권회사는 증권을 사고 팔고 하죠. 그래서 이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할 텐데 12월 31일이 돼서 지금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그 유가증권들 있을 수 있죠. 그걸 평가해서 이 입금으로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났다면 손실로 반영하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러나 우리 그 일반 기업들이 단기매매증권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12월 달에 공정가치를 평가했었잖아요. 그럼 거기도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 입금에다가 송금에다가 가입하는 걸 인정한다?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법률에 따랐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보험업, 자본시장은 증권시장 같은데 금융, 투자업 이런 것들을 평가 차익으로 인정을 해야지만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등등 할 수가 있겠죠. 평가했다고 실제로 사거나 팔거나 지금 그 결과가 아니라고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을 안 물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주업인데 그러면 평가 금액을 갖고 나타나는 금액들이 훨씬 적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될까?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그 주식을 갖다가 지금 수십 년째 갖고 있어. 근데 아직 걘 처분한 게 아니니까 이익이 몇십 배가 났는데도 몇백 배가 났는데도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 왜? 팔지 않았으니까. 그럼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부과하면 도대체 언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 금융과 관련돼서 특히나 여기 자본시장이라면 대부분 주식일 텐데 얘네들은 이걸 업으로 하는 업종은 그때그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손실이 나면 손실 난 대로 송금으로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난 대로 입금으로 계산해서
법인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 밑에 안 보인다. 자, 계속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의 이것조차도 반영을 해서 이익금에다가 포함시킨다. 그럼 여기 뭉뚱그려서 5번 항목은 지금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거하고 다른 것들이죠. 업종 자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근데 얘네들에 한해서만 평가 차익을 입금으로 인정한다. 반대인 경우는 송금으로도 인정하신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부터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 임의평가 차익은 여기 입금 불산이 아까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파트 설명할 때 나올 거예요.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업종에 법률이 있는 경우 거기서 평가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들을 입금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는데 우리가 배웠던 개정에서 자산 수정이익이 있죠. 이것도 입금으로 보겠다는 얘기. 특히나 여러분 눈에 익는 개정들이나 내용들은 그걸 체크해서 꼭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법률이라고 해서 제가 금융권을 갖다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럼 이 금융권에는 법률에 따라서 평가 차익만 여기서 지금 표시를 해놨을 뿐이지 원래 그 보험이 됐던 금융이 됐던 자기네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 금액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게 입금에 들어가요. 이런 업종이 법이 아니라 자기네가 건물을 임대하고 또는 건물을 부동산을 양도하고 생기는 그 수익이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있죠.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가할 때 실제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평가에서 이익이 났다고 하면 그 평가액은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평가하라고 했던 것들은 입금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평가했는데 손실이 나면은 송금으로 그건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요건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여기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상대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이따가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설명할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은 여기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과 그다음에 임의 평가 차익이 있어요. 임의 평가 차익은 입금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송금도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법률에 따른 거는 평가 차익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여러분이 재무회계 때 배웠던 자산 수정 이익이라든지 채무 면제 이익은 그냥 뭐 따지지 않더라도 그거 입금 수익이겠구나, 이익이겠구나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금방 챙길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요걸 물어봐요. 8번째 거.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에서 환입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 대손상각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게 됐어. 그럼 우리 그거 못 받게 됐으니까 대손상각비에서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린 법인세법에서 송금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얘가 비용 처리해서 없애버렸는데 그 돈이 들어왔어. 그럼 다시 송금의 반대말은 뭐예요? 입금. 들어왔을 때 다시 입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송금으로 처리했던 게 환입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뭘로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입금을 하라. 항상 얘는 있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야. 결국 입금 아니면 송금인데 입금 처리했던 게 없어졌어, 못 받게 됐다. 그럼 송금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송금에 산입된 금액이 환입됐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입금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번에 보시게 되면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비용으로 적립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차변에는
비용 처리했어. 대손상각비. 근데 대변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대손상각이 벌어지면 거래처로부터 못 받게 되면 처리하려고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차변에는 뭘로 처리해놓고 비용으로 처리해놓고 그럼 이게 실제로 발생한 거야? 아니죠. 그럼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해놓고 송금으로 처리해놓고 상대 계정이 지금 뭔가 남아있죠. 그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송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이잖아 일종의. 그죠? 그것도 그럼 결국은 뭐예요? 비용이 아니라 그건 입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적립금 이익 처분한 것이 아니라 송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은 뭘로 보겠다? 입금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좀 상식적인 것이긴 하겠는데 여러분이 좀 상황이 낯설으니까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0번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익. 이거 예전에 어디 검사가 이거 받아갖고 이슈가 되게 크게 됐었는데 어딘지가 좀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 어디였지? 무슨 IT 기업이었었네 여기. 어? 얼핏 들은 것 같지? 근데 뭐 기억이 안 나면 만들어내자고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자, 특수관계인이란 말 뜻은 이유가 어떻게 됐던 학연, 혈연, 지연 또는 거래관계 뭘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뉴스에 나왔던 건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 있고 친구라 그랬던가? 친구라 뭐 아는 사람이라고 쳐요. 여하튼간에 그 검찰에 있던 그 검사가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업에 있는 이 사람을 잘 아니까 그때 그 주식의 값어치가 지금 이만큼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뭐 300 이 정도의 그 주식을 넘겨준 거예요. 지분을.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 시세 차익이 엄청 많이 생겼을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 거래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특수관계인이었었고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이 주식을 지분을 그 사람한테 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기준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 기준이란 말이죠. 법인이 다른 누구한텐가 이렇게 받아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300원, 이거 300 주고 샀는데 지금 1000이야. 근데 이 거래 관계가 특수관계, 서로 아는 사람이야. 그럼 이익은 생겼죠. 근데 그게 불공정이야. 이 공정하게 거래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자기네들이야 공정하게 거래했다고 하겠지. 근데 여기서 불공정 자본거래라고 한 것은 조사해 보니까 그게 불공정 거래였더라는 얘기예요. 밝혀진 경우에요. 그러면 그 차익이 나는 것을 뭘로 보겠다? 입금으로 보겠다. 입금으로 보는 이유가 또 뭐야? 입금으로 보는 이유가 뭐야? 그래야지 세금 내잖아. 그것 때문에 입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이건 좀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봐봐요. 특수관계, 우선 대표이사라고 합시다. 법인이 있고 대표이사는 전문 경영인이라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가지급금 잘 알죠? 가지급금은 일단은 그 대주주래네. 그 대표이사가 됐던 이런 사람들한테 법인이 돈을 갖다 쓴 거예요. 뭔가를.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갚아야 돼요?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표이사가 특수관계가 지금 있다고 치고 지금 거기 가지급금을 가지고 간 다음에 아직 안 갚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순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돈을 줬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갔으면 법인과 개인의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돈 빌려줬으면 뭐 받아야 돼요? 이자 받아야 되지. 그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자, 또 및 모두 있어요.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이자까지. 그럼 뭐하고 뭐를 갖다가
지금 입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정리사항은 이거예요. 특수관계인한테 첫째 가지급금 준 거, 가지급금. 그다음에 또 그 기간 동안에 돈 빌려간 거잖아요. 이거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 발생한 거 두 개 다 합쳐서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 회사에 그 입금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법인은 이 돈 갖고 있겠어요? 벌써 나갔겠어요? 나갔는데 되돌려 받지 못한 거죠. 그 왜 되돌려 받지 못하느냐고요. 그건 니네 사정이고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그 돈 준 거 입금으로 봐서 거기다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회사가 100억을 갖다 벌었어. 근데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한테 90억을 줬어. 그걸 만약에 그 입금으로 안 보고 돈 나간 걸로 본다면 그럼 과세할 수 있는 입금은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억 언제 얼마든지 그 특수관계인들한테 그렇게 줘버릴 수 있잖아요. 가지급금으로. 그 이자도 안 받고. 근데 그게 형평성이 법인세법에 맞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급금 준 거 또 돈 빌려준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우는 건 법인이에요. 개인의 입장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법인의 입장에서 여기 법인세법을 이렇게 적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표이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급금 나간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 회수를 갖다가 기간이 있게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수하면 기간 동안의 이자도 다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나중에 우리가 법인세 그 세무조정계산서 배울 때 거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 가지급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규모가 크던 작던 특히 작은 회사가 훨씬 더 그래요. 대부분이 다 가지급금이야.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그 법인 대표이사가 돈은 열심히 썼는데 뭘 썼는지 몰라. 쓰기만 했어. 그리고 그 기장 대행 맡기면서 담당자가 물어보겠죠. 사장님 여기 통장에서 3천만 원 빠져나갔는데 이거 뭐예요?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럼 담당자가 뭐라고 처리해야 돼 그거? 법이니까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가지급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지급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또 기간 동안에 결산할 때 뭐 계산해야 돼? 그 가져간 일주까지 계산해서 인정이자 계산해야 돼요. 저기 초이는 그거 맡은 데서 그런 거 안 했었어? 처리만 하고 저는 마지막에 안 했어요. 처리만 했어? 가지급금 이렇게 해갖고 회계 처리만. 회계 처리도 거기 뭐지 위하고 쓰게 되면 위하고라고 하는 스마트 A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으로 약간 업그레이드 된그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바꾼다고 하더니 아직 안 바뀌었는데 지금 대부분 그 스마트 A 쓰는 회사들은 위하고를 많이 써요. 근데 걔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은행 계정 있잖아요. 통장이 있는데 통장 계정을 딱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처음 끝 입금 날짜 시작하는 금액하고 끝에까지 거래 내역이 회계 처리가 쫙 다 돼요. 그럼 결국 통장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될 것이고 돈이 나가면 대변에 보통예금 되겠죠. 그리고 반대 계정은 알아서 쓰라고 칸이 쫙 비어 있어요. 그거 채워 넣기만 하면 돼. 근데 사장님이 몰라. 본인이 쓰고. 그럼 뭐라고 써 우리는? 알아서 써달래. 저. 이게 저 기장 대행에서 하는 곳의 애로사항인 거예요. 여러분이 배웠던 그 기업회계 기준으로 제대로 처리되는 거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10중 8구는 그런 거래처에서 첫째, 증빙서류 없어요. 두 번째, 기억을 못 해요. 그럼 도대체 담당자들은 뭘 어떻게 쓰라는 거야? 그리고서 뭐라는지 아세요? 세금만 적게 나오게 해달래. 자, 너무 이거 녹화되는 건데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 재밌어 하여튼. 자, 이건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입금으로 보겠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요 입금이라는 거 하나만 딱 놓고서 다음 중 입금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세요. 얼마든지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득달같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법이기 때문에요. 내용들을 무작위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금 항목이 있고 좀 이따 밑에 보시게 되면 입금 불산입 있죠. 입금 항목과 입금 불산입 항목을 섞어놓고서 다음 중 입금 항목 아닌 걸 찾아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흔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입금 항목은 기본적인 건 외워놓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구분하기 편하게. 모르면은요 읽다가 시간 다 갑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몰라 안다 손 치더라도 시간 내에 빨리 풀지 못하면 자격증 따는 게 거지같이 어려워요. 시간이 자꾸 쪼달리니까. 그리고 글씨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12번. 기타 법인의 수익으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입금으로 봅니다. 뭐 저기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걸 있다면,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올 거라면 입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입금이었었고요. 자, 여기서 또 입금으로 안 버는 거 첫 번째 나온 거 보세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 대표적인 게 거기 1번에 자본거래라고 나와 있죠. 그냥 기억으로 그냥 자본거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본거래. 그러면 거기에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이전 차익, 감자 차익, 합병, 분할 차익, 그다음에 자본 준비금에 감액해서 받은 이익 배당 다 자본거래죠. 우리 자본과 관련된 거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입금 발생하더라도 감자 차익 발생하면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면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게. 자,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갖다가 처분했는데 이익이 발생했어요.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자기 주식을 샀다가 팔았어요. 이익이 생겼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그럼 또 그래야지. 역시 자본 규정을 외워야겠군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주식을 사갖고 왔을 때 자기 주식 처분해서 이익 생기면 입금에 포함된다고 몇 번에 나와 있어요? 3번 항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입금 불산입 항목은 그 자기 주식 처분이 처분 손실 빼고 나머지 것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다면 걔는 송금 산입이겠어요? 송금 불산입이겠어요? 바로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까먹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지금 세무조정할 때 입금에 해당되는지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지금 그것부터 구분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얘기할까요? 세무조정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게 뭐였어요? 입금산입. 지금 입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게 뭐였었어요? 송금 불산입이었었죠. 송금은 아직 안 배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뭐였었어요? 송금 산입이죠. 그때 송금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 뭐죠? 입금 불산입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구분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저기 그 어렵다는 구구단도 다 외웠다며. 아, 이거 외우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서. 아, 물론 처음 배울 때 지금 보고서는 낯서는 것도 있고요, 눈에 익는 것도 있잖아요. 우선은 여기 번호 체크 항목들 중에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뭐 자산 수증 이익이라든지 채무 면제 이익이라든지 자산의 양도 금액이라든지 자산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문제는 걔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세무조정 네 가지 중에서 입금에 관련된 거 이런 게 입금이에요. 그다음에 입금에 불산이 되는 항목은 이거예요. 그럼 입금 불산입 항목은 제가 뭘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본거래. 자본거래 중에서 뭐는 빼놓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요거 빼놓고 그게 구분하면 되잖아요.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그러면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이 생기죠. 그거는 여기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재무회계 지난번에 시간 그렇게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꼼꼼히 설명해주고 자본규정도 여러 번 설명했었잖아요. 암기하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한 두 번 얘기했나?
그러니까 참고로 아니 물론 안 외워도 돼요. 뭐 자격증 안 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격증 따고 싶으면 또 회사에서 업무 보실 때 그 정도 업무도 나도 한번 처리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직급이 좀 올라가겠죠. 지금 그거를 기대하고 공부할 때 미리 공부해주라고 지금 설명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들이라면은 꼭 암기를 하셔야지 여기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해보세요. 2번 해보시면 평가 차이인데 입금 불산입이죠. 요게 바로 뭐다? 얘가 임의평가예요. 그래서 임의평가 항목에 뭐뭐 있나봐요. 자산의 평가 차익 그리고 가로해놓고 아까 법률에 따른 거 그건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걔네들은 입금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법률에 따른 것은 아니 법에 따른 거니까. 근데 그 지금 법에 따른 거 말고요. 거기 자산의 평가 차익은 법에 따른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월 입금. 자, 봐요. 2월 입금도 왜 입금 불산입이냐면 원래 입금의 개념이 회사에서 돈 번 거잖아요. 그 입금으로 넣는 이유가 세금 징수하기 위한 거죠. 근데 전년도에 입금 넣어놨어. 세금 계산 됐겠죠. 근데 걔가 2월 됐다고 거기다 또 세금 매겨요? 지난번에 낸 입금인데 2월 된 입금인데 거기다 또 세금 매기려고 하면 입금에 또 포함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요. 금방들 알잖아. 이게 그런 의미란 말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보시게 되면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지방법인세라든지 그 세금이 계산되면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죠. 그죠? 근데 돈 많이 냈대. 다시 돌려줬어. 그럼 난 세금을 낸 건데 세금이 다시 돌아오면 그게 입금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세금은 벌써 다 계산됐어. 입금 처리할 거, 송금 처리할 거 다 끝났어. 그 세금이 계산돼서 세금을 냈어. 근데 얘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다 계산 끝났는데 걔 그 입금에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 그럼 세금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골치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래서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 여기 환급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환급 금액으로 다시 대신에 내 주머니 인마이 포켓 하는 거 말고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세금 내는데 충당을 했다면 당연히 세금 낸 거니까 입금이 아니겠죠. 뒷말이 빠지면 안 돼요. 세금 냈다가 환급 됐는데 우리 큰아이 뭐 하는데 사줬다. 그렇게 유용하게 되면 그건 입금이 되는 거 맞죠? 이해가 되셨죠? 다른 세금에 충당했다는 말이 있어야지 입금 불산입이에요. 근데 환급만 돼서 받았다. 그럼 입금 산입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부가세를 갖다가 우리가 납부를 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이중으로 납부했어. 돈이 많은 회사라서 그런가 봐.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기 확정 신고 납부하면은 7월 25일이죠. 근데 7월 25일 날 두 번을 납부한 거야. 1억 원씩 2억 원을. 오케이? 근데 시간이 지나죠. 국세청에서도 그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돌려주는 날이 7월 25일 날 납부한 거 보니까 A라는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은 1억인데 2억 원을 납부했네. 통보해 주겠죠. 그럼 1억 원 다시 돌려준다 그러겠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달 뒤였다고 치면 1억 원을 한 달 동안 걔네들이 갖고 있었잖아. 그 이자까지 보내주지 않겠어요? 아니면 세금만 냈던 것만 딸랑 돌려줄까? 이자 계산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 받았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이네? 그거 입금이냐고요? 그거 입금 안 보겠다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환급금에 대한 이자, 입금 불산입으로 돼 있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거.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국세 환급금에 대한 붙어있는 이자 있죠. 환급금을 돌려받는 거 그거 말고 거기에 딸려오는 이자는 입금 불산입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아주 단골 메이커로 나오니까 나중에 또 연습할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있나 밑에? 더 있다.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있죠? 이게 입금이에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우리 돈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럼 입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바로 반대로 매입세액은 송금인가요? 어차피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도 입금이 아니고 매입세액도 송금이 아니다. 말 하나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 수종 이익이라든지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산 수종 이익하고요.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으로 보기로 했잖아. 근데 걔를 어디다 충당했대요? 2월 결손금. 작년에 우리 회사 빵창 나가지고선 마이너스 났어. 거기에 충당을 했대요. 잘했네. 그럼 얘는 입금 불산입으로 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하고 4번은요, 여러분 개념상으로는 시험 문제 잘 낼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은요, 우선 배당금이라고 두 개를 묶어 놓으세요. 한 단어로 기억해야지 수월할 테니까. 뭐라고 기억하라고요? 배당금. 자, 이 배당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죠? 자, 배당금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일반 기업인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 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 회사가 장사를 잘했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한테 배당해주자고 그러면 배당금 받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배당금 받는데 그 주식은 그 회사의 자본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일단 입금 불산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배당금 받았어. 배당금 받으면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배당금 수익 익승이 있죠.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본다 안 본다? 입금 불산입으로 본다. 근데 3번을 보게 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금액 중 일정 금액, 또는 4번은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받은 수입배당금 중에서 일정 금액,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해 놓은 주식 때문에 받은 배당금이라고 했죠. 그럼 이 배당금은 입금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회사가 지주회사야. 그럼 자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자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회사들이 결산할 때 수익이 났으면 배당하겠죠. 지주회사에다가 배당할 거 아니에요. 그 배당금 여기 입금이다, 입금이 아니다, 입금 불산입하겠다 이겠죠. 전체 다예요, 일부 금액이에요. 일정 그럼 또 이거 여러 가지 많이 나뉘겠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이거 골치 아프겠네. 떠오르죠.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배당금이라는 단어 제가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만 딱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일반 회사인 경우 일정 금액이긴 하겠지만 배당금은 입금이다, 입금 불산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인 경우도 배당금 받으면 입금이다, 입금 불산입니다. 근데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다. 일정 금액이다. 퍼센테이지가 한 4-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분을 몇 퍼센트 가졌을 때. 근데 이런 업종에 관련된 사람들은 요거 유심히 봐야겠죠. 많이 따져야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질 거 없어. 내가 여지껏 이게 많이 했어도 단 한 번도 내가 만져본 적 없으니까. 제가 한 30년 동안 만져본 적 없으니까 여러분 한 40년 근무하면 만져볼 기회가 있으려나? 근데 우리는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크게 이렇게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지주회사가 자회사는 같은 계열의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돼. 할게요. 입금 파트. 자, 그 다음에 특수 입금 항목에서는요,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에 따른 이익.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 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익을 입금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입금 산입을 했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 송금 산입으로 다시 빼준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외국, 그냥 읽어만 볼게요. 외국 법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국 법인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을 받는 경우, 아까 이거 입금 불산입이라고 했었죠.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에서
그 배당을 받은 그 배당금이 아니라 그 납부한 법인세 중에서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당한 금액 걔는 입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그 배당을 했을 때 그 세금을 낸 금액 중에서 요 용어를 또 까먹었네.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그 계산을 해서 그 회사에 입금으로 뭐 전하는 그 11%인가 그런데 그 계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차후에 그 배당 받았을 때 그 계산하는 금액 그 배당 그 법인세 납부한 금액에 대한 거 그때 한번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여기는 입금 산입이다. 입금이다. 그다음에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배당금은 입금 불산입인데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의제 배당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의제 배당이라고 얘기하면 의제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겠다? 배당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우선 의제 배당금 여기 설명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의제 배당이라는 것은 청산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해산, 합병 뭐 등등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배당을 받은 것은 아닌데 배당 받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때 그 금액을 갖다가 입금에 산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상법상 이익 배당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법인이 감자를 하거나 잉여금에 자본 전입을 하거나 해산 또는 합병 분할한 경우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 같은 경제적 이익의 효과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주주 법인의 경우 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입금으로 산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제 배당하면 뭘 기억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해산, 분할, 합병 요 세 단어 정도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해산, 합병, 그다음에 분할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제 배당이 된다. 회사가 합병했다. 회사가 분할했다. 회사가 해산을 했다. 그러면 뭔가 회사의 자본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주주에게 뭔가 돈을 주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입금에 산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요거 의제 배당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는 거. 요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하는 경우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하는 경우 이거는 우선 의제 배당이라고 보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하고 이런 것까지는 너무 디테일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응시하시게 될 TET 1급에서 지금 배우시는 그 시험 문제는 10문제 중에서 2문제예요. 즉 크게 나누어서요. 재무회계 문제 5문제, 세법 문제 5문제예요. 그 세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수가 항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2개, 소득세 하나, 법인세 2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부가세 하나, 소득세 2개, 법인세 2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2개, 소득세 2개, 법인세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즉 세법 5개, 3과목을 합쳐서 이론 문제로 5문제 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는 그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맞추겠다는 차원보다는 이 지금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기가 중요하거든요. 하나에 무려 7점이에요. 근데 5문제가 출제가 돼요. 세무조정 계산서에 대한 법인세 관련돼서. 그럼 그 한 문제, 5문제 중에서 점수가 7점이면 점수를 몇 점이에요? 70점 중에서 35점이에요. 그럼 반이잖아요. 그럼 다른 거 다 맞춰놓고 이거 틀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어저께 지난 시간에 말했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그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이 법인세법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짜질 친 것들은
대충 하고 넘어가도 돼요. 지금 용어들만 주로 많이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의제배당인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까 그 간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있잖아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입금을 일단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아까 입금 시작했을 때요. 여기는 입금의 일반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금의 지금 설명에 입금의 일반 사항과 여기 특수한 입금 요 두 가지로 나뉘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금은 1번하고 2번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특수한 입금 항목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간주 임대료 있죠. 그죠?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설명이 바로 3번이에요. 얘가 3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좀 설명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여기 그 배당금 있잖아요. 배당금에 대한 게 4번이 배당금에 대한 거든가 의제비당에 대한 거 그거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마지막 5번에 대한 게 아까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한 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은 지금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일반 입금이라고 기억하시고요. 특수입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 특수입금에 해당되는 내용을 3번, 4번, 5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수입금에 해당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서는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일반 입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특수입금에 뭐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정도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특수입금 항목에 그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 그 다음에 외국 법인세, 세 번째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의제배당 요 네 가지가 특수입금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입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입금 항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간주임대료는 입금인가요? 입금 불산입인가요? 지금 딱 외워놓으라고. 다시 간주임대료는 입금 산입인가요? 입금 불산입인가요? 입금 산입. 자, 의제배당은 입금 산입. 되시겠죠? 배당금은 입금 불산입. 배당금 불산입이라 그랬잖아요. 의제배당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구분해 놓으셔도 충분해요. 근데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차후에 실기할 때요. 세부조정 계산서 만든다 그랬었죠. 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용어를 통해서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해당되는 금액들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 용어들이 사용될 거라고요. 그때는 실기로 입력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는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간주임대료 봅시다. 간주임대료 뜻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적용 요건이라는 게 간주임대료가 입금 산입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도 여기 추계라는 거예요. 지금 추계 결정은 간주임대료를 갖다가 그냥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증빙서류가 있을 텐데 추정을 해요? 그 증빙서류가 없어.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적용요건. 간주임대료를 추계 결정하는 적용요건은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류 없대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에 의한 부동산 임대라 그랬죠. 임대에 의한 전세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익금액 등 계산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계산은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요 계산은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세무조정 계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 연말정산할 때처럼 필요한 항목에다가 필요한 자료들 입력하면 계산되는 것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나보다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주임대료 언제 추계 결정한대요? 서류 없을 때, 증빙서류 없을 때, 오케이? 장부 증빙서류 없을 때 추계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 입금 불산입이다, 입금 산입이다, 뭐 해야 한다? 입금 산입이다. 그 정도면 돼요.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내 입도 반복, 여러분 귀도 반복. 따라하면 더 좋긴 하겠죠. 자, 그러면 추계 결정이 아니라 장부에 의해서 결정할 때는 간주임들이 어떻게 입금 산입시키나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어야 돼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더 이상 안 나갈게요. 요것만.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그 법인의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그래,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벌써 여러분 몰랐던 걸 배운 거예요. 우리 재무회계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임대료는 알았었어. 그죠? 임대료에 대한 그 정기 예금 이자율, 이자에 대한 그 소득을 간주임대료라고 불렀는데 지금 얘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의 간주 임대료가 입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부동산 임대업이 주가 아닌 그런 법인의 간주 임대료는 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죠. 근데 왜 그럴까?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에서 우리 지금 물건 만들어서 제품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그게 입금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이 주면 걔는 뭘 팔아서 입금을 해요? 건물을 파는 거예요. 임대업이라니까. 임대인 게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걔가 입금이 돼야 되지.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입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해서 보증금 받아서 간주임대료가 생겼다면 그거는 지금 주업이 제조업이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간주임대료가 입금이라고 돼야 되는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그 법인이 바로 간주임대료가 입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또 보면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중에서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요. 그럼 어떤 업체가 어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구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 법인에 자산이 있겠죠.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 근데 40억은 제조업에 해당이 되고 60억은 건물 임대하는 그 건물에 대한 금액이 60억이야. 오케이? 그러면 제조업을 한다고 하지만 뭐가 주예요? 그게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간주임들이 계산하죠. 그거 입금이라고요. 제조업을 한다 치더라도. 왜냐면 여기서 구분을 뭘로 해놨어요? 자산가액으로 해놨잖아요. 그 법인의 총 자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속하는 자산이 50%가 넘어가면 주가 뭐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 걔가 주란 얘기예요. 그럼 걔 임대업에 입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적용 요건이 두 번째 건 뭐냐면 이 부동산을 갖다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빌렸어. 근데 자기 자본금보다 2배나 많아. 그럼 빌린 돈으로 지금 거기 부동산 임대업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고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입금에다가 포함시키겠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한다라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계산하는 거 다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추계 결정에 따른 간주임대료 비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이것도 한번 그냥 쭉 보기만 하세요. 추계 결정으로 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그다음에 추계 결정 이외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나왔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라는 거, 의제배당이라는 거 아까 보셨었던 거고요. 감자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 전입,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수입 배당금 일반 기업인 경우, 일반 기업은 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고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에요. 그거는 제가 아까 무조건 배당금이라고 기억하고 입금 불산이 있었죠. 자, 근데 입금 불산이 비율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분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30% 미만, 100% 미만 뭐 쭉 나와 있죠. 아유, 골치 아파요. 하여튼 일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요건은 한번 받으면 되겠죠. 내국 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의 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은 의제 배당금 포함해서 입금에 불산시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계산 과실은 몰라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로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 받으면 입금 불산이 판다. 여기도 뒤에 있는 보시게 되면 퍼센테이지율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뭐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금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다음번 4번의 항목은 이제 송금 설명을 하게 되죠. 일단 입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